사학과 오재현 교수님이십니다. 오재현 교수님께서는 2014년 서울대 사학과에서 1960년부터 71년까지 대학 학생운동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으시고 그 이후에 성균관대학교 사학과에 현대사 전공 교수님으로 부임하셔서 많은 현대사 연구자들을 불러내고 계십니다. 네, 오늘 오재현 교수님께서는 4.19 혁명과 육사 평제 그리고 성북이라는 주제로 강연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을 연단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성균관대학교 사학과의 오재현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4.19 혁명과 육삼항쟁 그리고 성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매우 영광이고요.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도 성북구 주민입니다. 예, 원래는 성북구하고 관계없이 살았는데 결혼을 하면서 제가 이제 처가 중심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처의 장인 장모님 성북구 쪽으로 이사 와서 산지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똑같은 성북구 주민으로서 오늘 그냥 같이 주민들끼리 이야기를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좀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 현재 좀 감기에 걸려가지고 좀 목 상태가 쏙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제가 뭐 이렇게 조금 불편한 모습을 보여드려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성북문화원에서 이 현대사와 관련된 강연을 이제 요청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우리 이제 성북구와 한국 현대사의 관계를 이제 다루는 그런 이제 시간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 서중석 교수님께서 이미 한번 하셨고 또 다음에 한번 더 하시는 것 같은데 서중석 선생님이 성균관대학교 사학과에서 한국 현대사를 가르치셨고요. 선생님 은퇴하신 다음에 후임으로 제가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균관대학교는 여기 종로구에 있거든요. 종로구에 있는데 다 아시겠지만 우리 성북구하고 성균관대학교하고 결코 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성균관대학교가 비록 종로구에 있으나 항상 그 마음은 이 성북구 쪽으로 더 쏠려 있고 저는 특히 성북구 주민이기 때문에 좀 이제 성북 친화적인 그런 이제 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아무튼 오늘 이제 이 현대사의 여러 가지 많은 격동의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한국의 어떤 민주화라든지 또는 한국의 어떤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4.19 혁명. 4.19 혁명은 그래서 지금 현재 헌법 전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그냥 여러 사건 중에 하나 정도가 아니라 우리 헌법이 지향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추구하고 있는 그 방향을 제시한 몇 개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사건을 전체적으로 설명드리면서 이 사건과 우리 성북구 그 주변 지역이 어떤 그 역할을 했는지 또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지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6.3항쟁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4.19 이후에 한 4년 정도 뒤에 벌어졌던 사건이고 이거는 이제 최근 한일 관계가 좀 복잡한데 그런 어떤 한일 관계와 관련되어서 시작되었고 그것이 이제 굉장히 커지면서 4.19 못지않은 대학생들의 어떠한 저항이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이 6.3항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여기 그 근처에 해화동에 그때 서울대학이 있었거든요. 그 해화동에 있던 서울대학과 저기 지금 현재 안암동에 있는 고려대학. 그래서 이 서울대학과 고려대학이 또 6.3에서는 또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우리 성북이 어쨌든 간에 또 이 사건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6.3항쟁과 또 성북은 어떤 관계였는지 이렇게 해서 한국의 어떤 민주주의, 한국의 발전과 우리 성북구가 매우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4.19 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4.19 혁명이라는 사건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이 사건의 대체적인 내용은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960년 3월 15일 대통령 선거 그리고 이때는 부통령도 있었어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와 부통령 선거가 동시에 치러졌고, 근데 문제는 이 60년 3월 15일 선거가 한국의 어떤 그 역사에서 뭐 수많은 부정선거들이 있었지만 그런 뭐 부정선거와는 뭐 비교할 수 없는 굉장히 아주 심각한 아주 부정선거가 치러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이미 선거 전부터 많은 이제 반발이 있었고 저항이 있었고, 특히 선거를 이제 실제로 치르면서 그런 저항들이 증폭되면서 그것이 이제 한 달 뒤가 지나는 1960년 4월 19일쯤 되면은 정말로 이제 아주 클라이막스, 아주 폭발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 4월 19일에 이런 어떤 그 거대한 어떤 그 저항 또 반발이 결국에는 일주일 뒤에 대통령의 퇴진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4.19 혁명이 이제 혁명이라는 이름을 얻을 수 있는, 즉 이제 정권을 바꿔냈기 때문에 혁명이라는 이름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일단 이 4.19 혁명의 전반적인 흐름을 먼저 설명드리겠고요. 그러면서 군데군데 우리 성북과 관련된 이야기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으면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은 도대체 왜 그렇게 그 당시 정권은 부정선거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자, 이제 그 상황을 좀 먼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60년 3월 15일에 이 선거는요, 대통령은 물론이고 부통령을 뽑던 선거입니다. 지금은 이제 부통령이 없지만 당시에는 부통령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이 선거가 또 독특한 것은, 우리가 부통령 하면 떠오르는 나라가 있죠. 미국. 미국의 부통령이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의 선거는 사실 대통령과 부통령이 한 팀입니다. 팀. 그래서 둘이 런닝메이트라고 해서 세트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당선되면,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선되면 부통령도 같은 당 후보가 같이 당선이 되는 겁니다. 이게 런닝메이트 제도예요. 미국은 이제 이런 식입니다. 근데 당시 한국은 미국처럼 부통령이 있었으나 부통령을 그런 식으로 뽑지 않고요.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선거하고 부통령은 부통령대로 선거하는, 따로따로 선거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냐면은 대통령의 정당과 부통령의 정당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A당 대통령 후보가 당선됐는데 부통령은 A당이 아니라 B당 후보가 당선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한 상황이 사실 이미 56년도에 4년 전 선거에서 이미 나타난 바가 있어요. 당시 자유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이승만 대통령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이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3번째 당선이 됐었는데, 부통령에서는요,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장면이라는 사람이 당선이 되어서 56년부터 60년까지 4년 동안은 대통령은 자유당의 이승만, 부통령은 민주당의 장면, 이런 식의 여야의 이제 정치인이 서로 어떻게 보면 이걸 5월 동주라고 하나요? 하여튼 뭐 이렇게 서로 반대당의 두 사람이 대통령과 부통령으로 같이 갔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년 뒤 60년이 되었을 때 다시 한번 선거가 치러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이 당시에 그 후보 진영을 보면 여당이었던 자유당에서는 역시 현직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이 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통령 후보로는 이미 4년 전에 한번 패배한 경험이 있었던 자유당의 2인자 이기붕이 또 출마를 합니다. 반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대통령 후보로 조병옥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뭐 이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못 드리겠지만, 재밌는 게 다음 시간이 이제 보니까 서준서 선생님께서 조소왕에 대해서 다루시더라고요. 근데 그 조소왕이 아주 그 국회의원 선거에서 아주 큰 표 차이로 꺾었던 후보가 바로 조병옥입니다. 네, 조병옥이 아마 다음 시간에 한번 더 등장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조병옥이 이제는 많이 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야당의 대통령 후보로 출마를 하게 되고요. 또 당시 야당의 그 현직 부통령이었던 장면은 다시 한번 부통령 후보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건 장면이 뭐 부통령을 좋아해서 또 나온 건 아니고요. 대통령 후보로 나오고 싶었는데 이 조병옥과의 당내 경선에서 패배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부통령 후보로 또 나오게 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소위 이제 그 매치업이 이루어졌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돌발 변수가 발생합니다. 야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조병옥이 선거를 약 한 달 앞두고 이제 갑자기 죽게 돼요. 그냥 이미 뭐 그 전부터 좀 건강에 이상이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었고 실제로 대통령 후보가 된 다음에는 이제 건강 이상이 좀 이제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는 상태 돼서 어떻게 해서든지 선거 전에 고치고 오겠다고 그래서 미국으로 떠납니다. 당시만 해도 한국의 의료기술이 아직 발달되지 못한 상황이니까 큰 병 고치려면은 미국 가서 고쳐야 된다고 해가지고 미국까지 가서 어떻게든지 고쳐서 돌아와서 선거전을 치르려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미국을 갔는데 결국은 돌아오지 못하고 미국에서 죽어버린 거죠. 그래서 뭐 나중에 알려진 바로는 암이었다라고 합니다. 암이었는데 암이 급속히 퍼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야당은요 대통령 후보가 없이 선거를 치러야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4년 전에도 그랬거든요. 4년 전 선거에서는 당시 야당 대통령 후보가 신익희라는 사람이었는데 신익희가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어요. 그런데 이 신익희 후보가 그 선거를 불과 열흘 앞두고 유세차, 기차 타고 호남선 타고 전라도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기차 안에서 심장마비로 갑자기 사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56년 선거 이미 그 4년 전 선거에서 야당은 한번 큰 낭패를 본 적이 있는데 또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또 야당의 가장 중요한 대통령 후보가 또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사망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죠. 그때 부랴부랴 야당은 선거 이 대통령 후보를 교체하고 싶었으나 이미 사실은 모든 등록이 끝난 상태였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통령 선거는 사실 이승만 단독 선거로 치러져요. 그럼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경쟁자도 없고 혼자 나왔는데 왜 부정선거를 해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왜 그런 일이 발생을 했냐면은 이 당시 상황이 좀 독특한 면이 있었어요. 이게 보통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뽑을 때 여러분들 아마 선거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투표할 때요. 내가 찍는 후보가 혹시 임기 중에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하시면서 투표하신 적 있나요? 아마 그거 쓰실 거예요. 투표할 때 그냥 이 사람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거 신경 쓰는 거지. 잘할까 못할까 이런 거 신경 쓰는 거지. 이 사람 찍으면 이 사람이 그 임기 안에 혹시 죽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하면서 투표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보통은 그래요. 그런데 이때는 달랐다는 거예요. 왜? 이승만의 나이가 너무 많았다는 거죠. 이 60년 당시 이승만의 나이는 만으로 우리 나이가 아닙니다. 만으로 85세예요. 근데 이 85세라는 것을 또 여러분들의 지금 감각하고는 또 달리 생각해야 돼요. 지금 85는 사실 요즘에 100세 시대 아닙니까? 나이 80 이상 돼도 정정하신 분들이 많아요. 저희 아버님도 지금 올해가 88순이신데 아버지가 저보다 더 건강하세요. 네, 저는 이제 막 살아가지고 여러 가지로 몸이 골골한데 저희 아버님은 또 눈 관리 잘 하셔가지고 굉장히 건강하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나이 80이라도 관리만 잘 하시면은 사실 뭐 현직 못지않게 잘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2020, 거의 20년 다 되고 있는 지금 시점이고요. 여태는 1960년이에요. 1960년에 대한민국 남성의 평균 수명이 얼마냐? 60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해요? 60대면 우리가 뭐예요? 잔치하는 거. 지금은 사실 60이라고 잔치하는 경우가 별로 없죠. 예. 왜냐하면 그만큼 60 정도 사는 거는 현재로서는 그렇게 아주 뭐 이상한 게 아니고 아주 특별한 게 아니고 일상적인 거니까. 근데 이때는 60 사는 것 자체가 정말 특별한 거고 그러니까 잔치하는 거예요. 그런 시절에 85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 감각으로 환산하면요 한 100살 정도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00살 된 할아버지가 지금 선거에 나왔어요. 그럼 내가 이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 이 사람을 찍어도 걱정이 되는 거죠. 이분이 4년 임기 안에 혹시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근데 그런 걱정을 많은 사람들이 했는데 특히 누가 많이 걱정하느냐? 이 자유당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승만이 죽게 되면은 그 자리를 누가 대신하게 되냐면은 중간에 죽게 되면 부통령이 대신합니다. 부통령이 대신하는데 현재 아까 56년 선거에서 누가 이겼다고요? 부통령에서? 자유당이 지고 민주당의 장면이 이긴 거예요. 참고로 장면은 또 여기 우리가 가까워요. 여기 성모문화와 가까운 여기 동성고등학교 있죠. 이 동성의 교장 출신이에요. 이분이 이제 동성과 아주 깊은 있는 관계가 있는 카톨릭 쪽 그게 분인데 하여튼 이 장면이 현재 부통령인데 만약에 이승만 대통령이 갑자기 임기 중에 노안으로 죽게 되면 그러면은 곧바로
그냥 단순히 대통령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정권 교체가 되는 겁니다. 자유당에서 민주당. 그러니까 이제 이 자유당 입장에서는 지금 대통령 선거가 문제가 아니에요. 부통령 선거에서 무조건 이겨야 돼요. 그래야 4년 안에 혹시라도 비상 상황이 생겼을 때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근데 문제는 부통령 선거에서 이기붕이 승리할 가능성이 56년도보다도 훨씬 더 줄어듭니다. 사실 56년 선거는요, 나름대로 박빙이었어요. 물론 이것도 이제 뭐 과연 정당한 선거였는가 우리가 한번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겠지만 일단 그것과 관계없이 박빙의 승부를 이때는 펼치면서 가까스로 장면이 이겼다고 한다면 지금 60년, 4년 뒤의 상황은 더더욱 그 격차가 벌어졌다. 누가 봐도 이 선거는 장면이 이길 수밖에 없는 선거였다. 근데 그런 선거를 어쨌든 뒤집어서 이기붕이 이기는 선거로 만들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 집권 여당 또 정부가 아주 무리수를 내는 그러면서 사상 초유의 그런 부정선거를 저지르게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이 모든 일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물론 뭐 더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미 뭐 골물대로 골문 뭐 이승만 12년의 어떤 독재, 또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사회적인 어떤 비판의식의 성장 같은 게 있지만 일단 직접적으로는 이러한 사정들이 부정선거의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정선거가 치러져요. 근데 부정선거에 대해서 뭐 또 여기서 또 그 일일이 다 설명드리기도 어렵고 뭐 여기 여러 가지 사진이 있는데요. 이 첫 번째 사진 여기 보시면은요 이게 335라는 표현이 딱 어울리는 그런 사진이에요. 뭔가 좀 어색하면서 같이 이렇게 간격도 좀 두면서 그렇지만 또 이 사람들끼리는 또 같이 붙어 다니고 이런 게 뭐냐면은 이 당시 이제 부정선거에 뭐 여러 가지 수법이 있었지만 보통 두 개를 얘기합니다. 하나가 3인조, 5인조, 9인조 선거 이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선거를 할 때 한 사람이 그냥 가서 선거하는 게 아니라 일단 3명이 한 조 또는 5명이 한 조, 9명이 한 조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조를 짜서 가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여러분들도 아마 선거하실 때 투표하러 갈 때는 가족들과 함께 갈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러면은 뭐 3, 3, 5 이렇게 가는 거죠. 그 자체를 갖고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손 꼭 잡고 투표소 앞까지 가더라도 투표를 하실 때는 손 놔야 돼요. 손 놓고 따로따로 깊이로 들어가서 찍고 절대로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내 남편한테, 내 부인한테 막 표 보여주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 잡혀가요. 그리고 뉴스에 나옵니다. 네. 지금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누구 찍었는지를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싶어도 참으셔야 돼요. 왜? 우리는 기본적으로 비밀 투표가 원칙이기 때문에. 근데 이 선거는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때로 몰려간 다음에 뭐 하느냐? 이 사람들이 이제 투표를 찍어요. 찍은 다음에 서로 돌려봐요. 누굴 찍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전에 다 이제 이게 이승만, 이기붕을 찍도록 이미 다 조직된 사람들이고, 근데 문제는 앞에서는 이승만, 이기붕 찍겠다고 해놓고 뒤에 가서 비밀 투표할 때 몰래 장면 찍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서로 투표 용지를 돌려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만약에 지금 그렇게 누가 이렇게 투표 용지 꺼내가지고 야, 나 누구 찍었는지 봐. 이렇게 되면은 또 역시 그 사람 잡혀갈 겁니다. 또 뉴스에 나오고. 네? 근데 그게 어떻게 이때 가능했는가? 바로 투표소를 정부와 여당이 장악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당시 일단 선거관리위원회 자체가 지금처럼 중립적인 기구가 아니고 정부 산하의 기구였고요. 그 다음에 이때도 사실 참관인은 있었어요. 즉 이 선거를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감시하는 사람들은 특히 야당에서 보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야당의 참관이 있었지만 문제는 그 야당의 참관인들이 들어가기도 전에 결국에는 중간에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나가는 겁니다. 이때는 주로 깡패들. 이정재 들어보셨어요? 이정재, 뭐 이마수 뭐 이런 사람들. 그 당시가 이 정치 깡패 시대예요. 그러니까 정부와 결탁돼 굉장히 많은 이 주목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선거날 쫙 풀려가지고 이 선거를 감시하러 가는 야당 참관인들을 중간에 결국에는 때려놓고 어디 뭐 갖다 버리고 그래서 결코 야당 참관인이 그 선거장 안에 들어갈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야당 참관인이 들어간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 참관인들을 그냥 깡패들이 몰려 들어가서 끌고 나와요. 끌고 나와가지고 역시 주워 패고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투표장이 완전히 정부와 여당인들에 의해서 장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서로 돌려보고 별짓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선거를 치렀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극심한 부정선거, 이건
공개 선거죠. 공개 선거. 비밀 선거가 아닌 공개 투표, 공개 선거. 두 번째는요, 40% 사전 투표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유권자 명부를 사전에 조작해서 그 유권자 명부에 보면은요, 우리 여기 성북구라고 보면은 성북구에서 유권자 명부를 만든 거 아니에요? 누구와 투표할 것인지를 우리가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유권자 명부 안에 사람들이 올라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올라가 있느냐? 이미 작년에 이상한 사람, 그리고 작년에 죽은 사람, 그리고 아예 애초에 이 세상에 존재한 적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막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선거 직전에 투표용지를 빼돌려가지고 마치 그런 사람들이 투표한 것처럼 체크를 해서 그걸 이제 자기들끼리 찍어내는 거죠. 당연히 이승만 이기면 찍겠죠. 그러니 또 동네니까 다 사정을 알아요. 옆집 지금 할머니가 몇 년째 중풍으로 못 일어나세요. 절대 투표할 수가 없어. 그러면 그 아주머니도 이제 체크해가지고 투표한 것처럼 해서 그런 식으로 유권자의 약 40% 정도가 이미 사전에 투표가 된 그런 용지들을 확보해가지고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 당일 아침에 내가 첫 번째로 선거하러 갔어도 이미 투표함 속에는 투표용지가 산더미처럼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형태의 선거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부정선거를 하니 이게 뭐 선거 결과는 뻔한 거예요. 뭐 이승만이 압도적인 표를 얻은 걸 말할 것도 없고 단독으로 나왔습니다. 86% 얻어요. 그런데 이기붕도 73%가 74% 아마 그 정도 얻고 당선된 걸로 발표됩니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자유당은 이승만뿐만 아니라 이기붕까지 동반 당선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까지 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승만의 사후까지 대비해서 자유당의 아주 영원한 집권을 꿈꾸면서 그러한 난리를 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모르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이제 부글부글 끓고 있었어요. 사실은 이 전부터 끓고 있었어요. 왜? 선거 운동 과정에서부터 여러 가지 파행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거 운동 과정에서부터 여기저기에서 저항이 있었고 선거 당일날은 말할 거죠. 선거 이후에도 그러한 저항이 이어지면서 4.19 혁명으로 이어집니다. 이제부터는 그 4.19 혁명이 이런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 4.19 혁명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말씀드린 거대로 4.19 혁명은요 3.15 부정선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만 3.15 부정선거 이미 이전부터 시작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그 첫 번째 시작으로 꼽는 사건이 2월 28일 날 있었던 대구에서의 학생 시위예요. 자, 이날은 아직 선거 기간입니다. 선거 운동 기간입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사실은 이제 누구의 유세가 예정돼 있었냐면은 장면의 유세가 예정돼 있었어요. 장면이 가서 이제 대구에서 막 사람들 모아놓고 이제 유세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것을 정부와 여당이 어떻게든지 막고 싶었어요. 좀 회방을 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소위 이 유세를 방해하는 조치를 취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유세장에 가서 괜히 분위기 띄우는 일이 없게 하려고 학생들의 유세장 출입을 금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금했냐면은 이날이 일요일이었어요.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학생들을 다 학교에 등교시켜버려요. 어머야. 네.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짜증나죠. 일단 생각해보세요. 일요일날 있는데 나오래요. 여러분들 직장 뭐 다니시는 분들 일요일날 나오라고 하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죠.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는 더 기분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일요일날 갑자기 나와서 학교에서 뭐 이유는 온갖 이유가 있어요. 뭐 그날 갑자기 시험을 본다. 또는 뭐 그날 같이 영화를 본다. 뭐 그날 같이 무슨 뭐 토끼 사냥을 나간다. 뭐 그날 같이 뭐 이게 뭐 환경 미화를 한다. 뭐 온갖 이유를 들어서 학생들을 학교로 불러들이는데 학생들이 일단 일요일날 나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불만이 있지만 더 나아가서 학생들도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일요일날 나오라고 하느냐? 진짜로 뭐 시험 보려고? 영화 보려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니에요. 학생들 바보가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이거는 학생들이 이 장면 유세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방해하려고 저러는 거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여러분들 약간 의아할 수도 있어요. 고등학생이면 선거권이 있나요? 없어요. 없죠. 그건 지금도 없고 이때도 없었어요. 선거권도 없는 왜 고등학생들을 통제하려고 했을까? 이런 게 또 지금하고 문화의 차이예요. 지금은 사실 중고등학교 학생들 정치에 관심 없죠. 네, 연예인에 관심 있지 정치에 관심 있겠어요? 근데 이 시절은요. 이 1960년, 50년대, 60년 초 이런 시절은요.
저도 이제 이때 나갔던 분들에게 인터뷰 같은 거 하면서 저도 알게 됐는데 여쭤봤어요. 보니까 이때는 고등학생들이 그렇게 시위도 많이 하고 저항도 많이 하고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이렇게 여쭤봤더니만 이 당시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특별한 오락거리라든지 좀 더 이렇게 뭔가 집중해서 관심 가질 만한 지금과 같은 문화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 당시에 학생들이 제일 많이 이제 얘기했던 사람이 누구냐? 정치인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오늘날 연예인 얘기하듯 이 당시 학생들은 정치인 얘기를 하고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게다가 이 당시 고등학생들은요, 지금 고등학생하고 또 달라요. 지금은 뭐 다 고등학교 거의 가죠. 물론 본인의 의지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안 갈 수도 있겠지만 웬만하면은 고등학교 진학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게 현재의 우리의 교육 시스템이에요. 하지만 이 당시에는요, 고등학교를 나오는 사람들은 엘리트입니다.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특히 이 지역에서는 그 지역의 명문고등학교도 있고 그 명문고등학교들의 학생들은 엄청난 프라이드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실제로 엘리트로서 여러 가지 뭐 자의식과 더불어서 실제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그 엘리트에 걸맞는 행동을 하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정치적인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이 유세가 있으면 자기가 투표권이 없어도 유세장에 가서 그래서 열심히 듣고 또 젊은 친구들이니까 분위기도 확 띄우겠죠. 더 앞에서 소리 지르고 더 환호성 지르고 더 분위기 막 띄우고. 근데 이런 것들을 막으려고 정부가 이제 그 학생들을 다 학교에 등교시켰던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학생들대로 이제 이것은 정부의 탄압이다 라고 이제 인식하면서 이제 이날 오히려 이제 대대적인 저항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학생회들 간부들끼리 학도호단인데 그 간부들끼리 사전에 학교별로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해가지고 우리 이날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거는 우리의 자유에 대한 침해다. 이래가지고 2월 28일 날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해서 일요일 날 등교해서 고분고분 수업 듣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뛰쳐나옵니다. 뛰쳐나와가지고 대구 시내를 뛰어다니면서 학원의 자유를 달라. 우리에게 간섭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위를 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2월 28일 날 대구에서의 시위가 다른 지역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왜? 다른 쪽도 비슷하거든요. 학생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통제와 탄압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막 반발을 하면서 3월 8일 같은 경우에는 대전에서 엄청나게 또 시위가 있었고 그러면서 결국엔 3월 15일까지 이 상황이 이어져요. 3월 15일 날 전날 3월 14일에는요 여기 저기 뭐예요? 이 서울에서 밤에 선거 전날 밤에 학생들이 횃불 들고 나와가지고 중고등학생 한 1000명 정도가 또 시위를 해요. 거기서 앞장섰던 학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 여기 또 성북구에 있죠 저 용문고등학교. 네, 그때는 강문인가요? 그렇게 아마 불렀을 거예요. 그 용문고등학교 저희 장인어른이 나오셨거든요. 네. 이 그 용문이 또 이 시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북이 사실은 이제 이미 고등학교 시위에서부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고 알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3월 15일이 됩니다. 이미 그러니까 3월 15일 선거 전부터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특히 이제 중고등학교, 특히 고등학교 학생들의 저항들이 있었던 것이고 선거 전날에는 서울에서 또 우리 성북에서 저항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3월 15일 날 이제 딱 그 선거 날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3인조니 9인조니 40% 사전 투표니 이런 식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제 부정선거가 치러지게 되자 사람들이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에서 이제 반발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반발이 여러 지역에서 나는데 대부분 지역에서는 일단은 적당한 선에서 이 저항이나 시위가 진압이 돼요. 대표적인 이제 광주.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3월 15일 사실 광주에서도 큰 시위가 있었어요. 근데 광주의 시위가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은 이게 5.18 때하고 차이인데 그 1980년 5.18 때는 참 거기서 너무나 비극적인 그런 어떤 그 유혈 사태가 발생을 하죠. 그러나 이 20년 전인 1960년 3월 15일에 광주에서는 당시 경찰들이 이 시위대를 어느 정도 선에서는 좀 뭐랄까요 다독였다고 해야 되나요? 큰 충돌 없이 결국은 시위를 마무리 짓게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역사 속에 이게 충돌이 안 나니까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결국 어디서 충돌이 크게 벌어지느냐? 이 60년 3월 15일 전국 곳곳에서 저항이 있었지만 이제 가장 강력한 저항이 있었고 또 무엇보다도 너무나도 이제 비극적인 그런 어떤 그 큰 어떤 그 유혈 사태가 벌어졌던 곳은 바로 마산이에요. 그래서 마산에서
이제 결국 시위대를 향해서 경찰이 총을 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고 이 과정에서 한 8명 정도가 사망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러한 뭐랄까요, 시위대는 시위대대로 격하게 저항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경찰은 경찰대로 폭력적으로 진압을 하는 이런 이제 상황들이 일단 3월 15일 날 이루어지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정치권이 이제 뭐 나서가지고 수습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 이제 몇몇 책임자들 뭐 처벌하고 뭐 이렇게 또 이렇게 사퇴하고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이 부정선거와 이런 어떤 유혈 진압을 좀 이제 덮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정부와 여당의 여러 가지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그게 일정 정도 조금 이제 효과를 본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의외로 3월 15일부터 한 달 가까이 그렇게까지 큰 충돌이 벌어지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정말 만약이잖아. 근데 그 상태가 지속됐으면 어쩌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선거를 통해서 결과가 나왔지만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지만 그냥 그렇게 또 넘어갔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역사라는 게 참 아이러니가 이 필연과 우연이 부딪혀요. 부정선거했으니까 무조건 저항했고 저항했으니까 혁명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기 어려운 게 있는 게 바로 돌발적인 상황이 하나 발생했던 거죠. 전혀 계산이 없던 상황. 즉 4월 11일 날 마산 앞바다에서 시체 하나가 떠오릅니다. 시체 하나가 떠오르는데 이 시체가 어린 학생의 시체였고 당시 이제 고등학교 입학 막 하는 학생의 시체였고 그 학생이 바로 3월 15일 날 1차 마산 항쟁 당시 실종되어서 그렇게 사람들이 애타게 찾았던 김주열이라는 학생의 시신이었어요. 그게 떠오르면서 그 꺼져가던 어떤 그 반발, 분노, 저항의 불씨가 다시 활활 타오르게 되었고 그러면서 마산에서 일단 다시 한번 항쟁이 벌어져요. 분노한 마산 시민들이 이건 하루가 아니에요. 3일 동안 계속 시위를 벌이고 이 시위의 규모, 2차 때의 규모는 한 달 전에 1차 때하고는 비교할 정도로 광범위해요. 이때 마산 시민이 한 15만 명 정도 됐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이 시위에 가담돼요. 그 정도로 이제 마산 시민들이 격앙된 상태에서 격렬하게 시위를 했고 이때는 경찰이 총도 못 씁니다. 다들 거의 도망가고 그만큼 이제 시민들의 아주 그 저항이 격렬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김주열이라는 학생의 시신이 떠오르고 그것 때문에 마산 시민들이 다시 분노하며 싸웠던 이 상황이 결국 시위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고 결국 특히 역시 제일 중요한 건 서울이죠. 서울에서 이제 대규모의 시위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에서 바로 대규모의 시위가 발생했던 것이 4월 18일. 4월 18일이고 그 불씨를 당긴 사람, 그 불을 땡긴 사람이 바로 고려대학교 학생입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는 우리 성북구 관내에 있습니다. 오늘은 성북 얘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제가 성균관대 교수인데 고대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고대에서 4월 18일 학생들이 드디어 거리에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4월 18일 날 또 고대생들의 시위를 아까 얘기했던 깡패들 있죠. 그런 정치 깡패들이 무자비하게 폭력으로 이제 그 시위를 이제 폭행을 가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더 이상을 참을 수 없다 하면서 다음 날인 4월 19일 서울은 물론이고요. 부산 또 광주 이런 아주 주요 도시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인파가 거리로 쏟아나와요. 대학생들은 거의 다 나오고요. 뭐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결합. 그리고 일반 시민들까지 결합을 하면서 정말로 이제 엄청난 혁명이라는 말에 부합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저항들이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는데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저항을 당시 정부가 유혈 진압을 했다는 겁니다. 결국 여기저기서 이제 총을 쏴대기 시작하는데 이날 하루에만 4월 19일 이날 하루에만 100명이 넘는 사람이 사망합니다. 그래서 이날이 마침 화요일이었어요. 화요일이라서 당시부터 이 1960년 4월 19일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피해 화요일, 피해 화요일이라고 불렀어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유혈 사태가 발생하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계엄령이 선포돼요. 계엄령이 선포되어서 군이 출동해서 가까스로 시위가 일단은 진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는 일시적으로 평온이 회복된 듯 보였어요. 자, 그러나 이제 한번 타오른 이 그 불이 꺼지기 쉽지 않은 거죠.
4월 25일에 다시 시위를 다시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번엔 누구냐? 학생들이 아니라 교수들이 학생의 피해 보답하자라는 프랜카드를 내걸고 여기 해화동 서울에 있죠? 그 일대에 모여가지고 시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한 200여 명의 교수들로 시작된 시위였는데 이 시위를 당시 계엄군이 막지를 않아요. 여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이 당시 교수라고 하는 존재가 지금은 달라요. 제가 뭐 자꾸 요즘하고 이 당시 자꾸 비교하면서 다르다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요새는 교수가 아무것도 아니죠. 네,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뭐 여기저기서 욕먹기 쉬운 뭐 그런 직업인데 이 당시 교수는 달라요. 이 당시 교수는 한국 사회 최고의 엘리트, 한국 사회 최고의 원로들이에요. 그런 최고의 엘리트, 최고의 원로들이 백발 휘날리면서 그 플랜카드 들고 학생의 피해 보답하자라고 하고 거리에 나오는데 감히 군인들도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이미 이 군 쪽에서 정부를 그렇게 자기들이 뭐랄까요, 아주 모든 걸 다 내놓고 뭐 지키겠다, 막겠다 그런 의지가 분명히 많이 약화된 상태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왜 군이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정부를 지키려고 하지 않았는가? 여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 미국의 의도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의도가 있지만 뭐 이거는 좀 복잡하고 논쟁적인 문제라 여기서 굳이 뭐 자세히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군이 이승만 정권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약하다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계엄령하에서 시위를 한다는 건 사실 있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수들이 용기 있게 시위를 시작했고 그 시위대가 이제 시위대를 많은 사람들이 목격하면서 아 우리가 다시 저항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용기를 얻으면서 일단 이 4월 25일 이날 이 시위회부터 이 교수들 뒤로 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결합해서 10,000단 이상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날이 바뀌어서 다음 날 26일 아침부터 사람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해요. 왜? 사람들이 알았거든요. 시위를 다시 할 수 있다. 군인들이 우리를 막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 속에서 사람들이 다시 거리로 쏟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0만 명, 다시 4월 19일 때와 거의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승만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4월 19일 때처럼 또 총을 쏴서 사람들을 뭐 수백 명 죽여가면서 진압할 것인가. 근데 그게 한 번은 모르겠지만 두 번, 세 번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이 그걸 선택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시위대의 요구를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당시 시위대의 요구는 한 목소리였어요. 이승만 하야. 근데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애당초부터 사람들이 이승만 하야를 요구했던 건 아니었어요. 사실은 이 2월 28일 날 대구에서 학생들이 나올 때만 해도 학원의 자유 같은 것들을 더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3월 15일 날 이후부터는요, 주로 부정선거 다시 하라. 이게 주된 구호였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유혈 사태 벌어지고 사람 죽고 막 이러니까 책임자 처벌하라. 보통 학원 자유, 부정선거 다시 하라, 책임자 처벌하라. 보통은 요 정도에서 주로 구호가 나왔고 사람들이 주로 이 정도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4월 19일 정도부터 여기저기에서 조금씩 이승만 물러가라 라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4월 25일쯤 되면은 교수단 데모에서 확실하게 이승만 하야를 요구하고 또 이날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같은 시간에 마산에서도 또 시위가 발생했는데 그 마산 시위대, 특히 그때는 마산에서 할머니들이 시위를 벌였어요. 근데 그 할머니 시위대가 분명하게 플래카드 들고 이승만 물러가라 이런 외침을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4월 26일 아침이 됐을 때 다시 모인 시위대들은 뭐 더 이상 이제는 뭐 학원의 자유니 무슨 부정선거 다시 하다든지 아니면 뭐 책임자 처벌하라든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냥 한 목소리로 이승만 물러가라, 이승만 하야야. 그걸로 이제 목소리가 하나로 모아져.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은 총으로 쏴서 또 뭐 진압을 하던가 아니면은 이제 시위대 요구를 듣던가 둘 중에 하나인데 이게 또 총 쏘기도 어렵고 또 군인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승만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물러나는 길밖에 없는. 거기다 마지막 확인 사살을 한 게 미국이죠. 미국 대사가 와서 우린 너 지지 안 하니까 알아서 해라. 뭐예요? 나가라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승만이 하야 성명을 이날 발표합니다. 이렇게 해서 4.19는
혁명으로 이제는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이 4월 26일이 정확히 4월 19일에 일주일 뒤죠. 그럼 무슨 요일이겠어요? 화요일이죠. 화요일. 아까 제가 4월 19일이 피해 화요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4월 26일을 우리가 흔히 승리의 화요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해 화요일에서 승리의 화요일로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지면서 4.19는 지금 현재 헌법 전문에도 들어갈 정도의 중요한 혁명적 사건으로 기록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드렸던 말씀들을 조금씩 부분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4.19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결국 김주열을 이해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부정선거 한다고 무조건 사람들이 저항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뭐 부정선거라는 게 1950년대 내내 숱하게 있었고 사실은 그 이후에도 없다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런데 유독 이 4.19 때 이것이 하나의 혁명적 사건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은 사회로 부정선거 자체가 너무나 과도한 부정선거이기도 했지만 그 사이에 많은 어떤 우연적 요소들이 또 등장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김주열의 시신이 떠오르는 거죠. 김주열은 3월 15일 그 1차 마산 항쟁 때 실종됐던 학생이에요. 근데 이 학생이 원래 마산 학생이 아닙니다. 이 학생은 원래 남원 학생이에요. 남원 학생인데 당시만 해도 이 마산 상고가 굉장히 전국적으로 유명한 명문 학교였어요. 그래서 명문 학교인 마산 상고의 진학을 위해서 마산에 있는 친척집에 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받고 이제 합격이 돼가지고 입학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때는 또 지금하고 차이가 지금은 3월부터 우리가 학기가 시작되죠. 이때는 4월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4월 1일 이제 개학을 앞두고 입학이죠. 김주열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 진학생이니까 입학을 앞두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런데 3월 15일 날 그 부정선거가 이루어졌고 거기서 마산에서 엄청난 저항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저항에 워낙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나갔기 때문에 김주열도 역시 그 젊은 학생답게 어떤 정의감 가지고 이 이제 시위에 참여를 한 거죠. 그런데 실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종이 되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찾죠. 가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김주열을 찾습니다. 특히 누가 찾느냐? 남원에 있던 엄마가 한 걸음을 달려와요. 안 그러겠어요? 유학 보냈던 아들이 지금 이 난리통에 실종했다는데 엄마가 어떻게 집에 가만히 있겠어요? 남원에서 엄마가 정말 권찬주 여사라고 하는 분인데 이렇게 정말 불이 나게 마산으로 와가지고 한 달 가까이 계속 아들을 애타게 찾아 헤매요. 뭐 당시 기록들을 보면은 거의 미친 사람처럼 아들을 찾아 헤맨다 이렇게 알려졌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런 거죠. 지금도 아마 그런 분이 있으면 인터넷 같은 걸로 그 사연이 소개될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제 그걸 보면서 일단 정보를 알고 또 안타까워하겠죠. 공감을 하겠죠. 근데 이때는 그런 건 없던 시절이죠. 인터넷 같은 건 없던 시절이에요. 그러나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마산의 사이즈가 한 15만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이 15만이라는 숫자도 정말 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너무 적으면 적어서 임팩트가 없고요. 사람들이 아무리 모여서 뭘 해도 너무 크면은 사람들이 모이기가 힘들고 어떤 소문이 있어도 퍼지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딱 요 15만 정도의 도시 규모에서 이 김주열과 김주열 어머니의 이야기가 이제 특히 같은 그 어머니와 비슷한 이제 연배인 그 아주머니들 또 이제 김주열과 비슷한 연배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소문이 퍼져나가면서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죠. 거의 한 달 가까이 퍼져나가면서 웬만한 마산 사람들은 김주열에 대해서 또 김주열의 어머니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태다. 그럼 너무나 안타까워했던 거예요. 그 아들을 저 멀리 공부시키겠다고 보냈는데 아들 실종되고 엄마는 와가지고 막 거의 이제 정말 뭐 온갖 곳을 뒤졌다고 그래요. 시체가 나올 만한 곳은 다 뒤졌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렇게 막 찾아 헤매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다들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결국은 더 이상 찾지 못하고 포기하고 돌아가고 나서 얼마 후에 아마 24시간이 안 됐을 거예요. 얼마 후에 마산 앞바다에 갑자기 시체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체가 바로 지금 이 모습이죠. 이 모습으로 떠오르는 건데 이게 또 상태가 너무 참혹한 겁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 얼굴 쪽이 뭔가 좀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보시면 이게 건져낸 건데 여기 김주열 여기 지금 얼굴 쪽에 여기 검정 게 보이시죠? 뭐가 박혀 있는 거예요. 눈 쪽에 뭐가 박혀 있는 건데 이게 뭐냐? 최루탄입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최루탄 그거를 이렇게 그린 건데 이 당시 이 최루탄이요 이게 일반 그 시위 진압용 최루탄이 아니고 전쟁 때 사용하는 전쟁 때 적군을 향해서 쏘는 형태의 최루탄이에요. 그러니까 이 최루탄을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서 그냥 막 쏴대면서 그게 이제 김주열의 눈에 박혀버린 거죠. 그러면서 사망을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시위대가 다 막 혼미백산해가지고 도망간 다음에 경찰들이 그 시신들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 김주열 시신을 경찰들이 발견한 거죠. 근데 자기들이 봐도 너무 끔찍한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대로 신문 같은 데다가 그대로 공개가 되면 이건 마산 사람들도 자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예 덮자. 은폐죠, 은폐. 그래가지고 시신에다가 뭐 그냥 밧줄을 꽁꽁 매달아가지고 거기다가 돌까지 매달아서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그게 딱 이 타이밍에 떠오르는 거예요. 이건 참 모르겠어요. 이게 역사라고 하는 게 우연과 필연의 이 교차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타이밍에 이런 어떤 일이 발생을 했던 것이고 결국 그렇게 그 어머니가 애타게 찾아서 그래서 모든 마산 시민들이 다 알고 있었고 다 아파하고 있었던 그 학생이 이런 몰골로 이런 상태로 나타나니까 결국에는 이 마산 시민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김주열 씨 떠올랐을 때 왜 마산 시민들이 그렇게까지 분노했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하려면은 그 어머니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 어머니의 그 안타까운 사연, 그 어머니의 그런 모습들이 이미 마산 시민들에게 공유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마산에서 엄청난 시위가 3일 내내 벌어지고요. 그리고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이제 전국으로 퍼지는 거죠. 자, 그리고 전국으로 퍼질 때 가장 이제 중요한 사건은 4월 18일 날. 그리고 거기에 주인공들이 바로 누구냐? 고대 학생들이에요. 고대대학교 학생들이 4월 18일 날 신입생 환영회 하죠. 근데 신입생 환영회 하다 말고 거리 뛰쳐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책임자 처벌해라. 또 부정선거 다시 해라. 이때만 해도 아직 이승만 하야가 본격적인 보호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책임자 처벌해라. 여기서 책임자는 김주열의 죽음에 책임 있는 사람들 다 색출해서 처벌해라. 그리고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인 부정선거 문제 다시 깨끗하게 다시 선거 다시 해라. 이런 것들을 요구하면서 이렇게 많이들 뛰쳐나온 거예요. 여기 이게 동대문이거든요. 동대문을 이게 고대가 어딘지 아시죠? 저 고대 우리 성북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북구에 시작한 거예요. 우리 성북구에서. 그래가지고 성북구에 시작해서 이 학생들이 다 어디로 집결하냐면은 시내로 집결해요. 시내인데 어디냐면은요. 1차 포스트는 항상 국회의사당이에요. 근데 국회의사당이 지금은 어디 있죠? 여의도에 있지만 이 학생들이 설마 여의도까지 가겠어요? 그때는 여의도에 있지 않았죠. 지금의 서울시의회 건물, 시의회 건물, 그게 옛날 그 국회의사당이었어요. 바로 거기가 1차 포스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국회의사당을 향해서 고대 학생들이 머리에 이렇게 수건이 신입생 환영회 한다고 뭐 이렇게 하나씩 나눠줬다고 그러는데 그게 수건이었대요. 그 수건을 이제 그 머리에다가 두르고 그리고 이제 이거 이제 동네문 거쳐서 종로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 국회의사당 쪽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자유, 정의, 진리, 드높이자 뭐 이런 드높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플래카드도 앞에 내세우고 그리고 이제 여기 앉아서 여기가 바로 국회의사당 앞에서 연좌 농성을 벌이면서 이제 책임자 처벌, 뭐 부정선거 다시 하라 이런 걸 요구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때 이제 야당의 이제 고대 출신 의원들이 나와서 야당 사람들이니까 이제 뭐 학생들을 격려하고 그러나 이제 또 학생들이 시위하는 것은 뭐 좀 사회가 혼란해질 수 있으니까 적당히 하고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학생들이 시위를 마치고 이제 돌아가게 돼요. 학교 가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 돌아가는 길에 이제 소위 그 정치 깡패들의 테러, 이런 식의 테러가 발생하고요. 그때 고대생이 한 1000명쯤 됐다고 그러는데 이때 이 1000명 정도 되는 고대 학생들을 향해서 한 100여 명의 정치 깡패가 이제 난입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 숫자는 고대생들이 많지만 고대생들은 학생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기껏해야 플랜카드 정도 드는 거 말고는 다 맨손이에요. 반면 뭐 깡패들도 아시겠지만 깡패들은 연장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뭐 학생들이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보시면 알겠지만 이 윗사진이 여기 밑에 사진이 이제 밤에 돌아가고 있는 고대생들이고 위에 사진이 이제 이 정치 깡패에 의해서 결국에는 이제 그 폭력을 당하고 그리고 길에 쓰러진 당시 이제 고대 학생들의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이때의 상황이 삽시간에 소문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같으면 아마 인터넷으로 막 소문이 확 퍼질 텐데 이때는 뭐 인터넷은 없으니까. 그렇지만 서로 이제 학생들끼리 입에서 입으로
지금 고대 애들이 시위를 했고 그런데 시위하다가 깡패한테 당했다. 이게 이럴 수 있느냐. 사실은 이때 이거 가지고 약간 여담인데요. 이거 갖고 좀 논쟁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대부분의 이 그 고대를 제외한 제가 뭐 이때 그 시위에 참여하셨던 분들하고 여러 인터뷰를 했는데 고대를 제외하고 다른 분들은 이 4월 18일 날 고대생들의 시위에 대해서 좀 불편해하세요. 왜 불편하냐면은 원래는 이미 김주열 시신 뭐 나오고 이러고 나서 서로 학교들끼리 연락을 해가지고 한 4월 21일쯤에 우리 같이 싸우자 얘기를 했는데 고대 학생들이 먼저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약속에 뭐 자기들이 영웅이 되기 위해서 먼저 튀어나왔다. 그래서 사실 고대는요 지금도 4.19라고 안 불러요. 4.18이라고 불러요. 그거 엄청 자부심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다른 학교 분들은 좀 불편해하세요. 고대가 약속 깨고 먼저 나와서 자기가 주인공이 돼버렸다. 이런 식으로. 근데 또 고대 분들하고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고대 분들이 또 펄쩍 뛰세요. 누가 약속했대? 이러면서 약속하면 나오라고 해요. 우리는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없다. 약속 같은 얘기 들은 적이 없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 솔직히 말해서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랬을 수는 있어요. 제가 이제 저도 그래도 뭐 학자니까 조금 더 합리적으로 얘기한다면 사전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고 갔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 오고 갔던 얘기가 정말로 학생들을 동원해낼 수 있고 학생들을 지도해낼 수 있는 그런 정도 급에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여러 단위가 있잖아요. 학생들도. 그냥 그 여러 단위 중에 그냥 한 부분에서만 이루어진 것인지 요걸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마 최상층에서 학생의 간부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논의는 확실하게 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이제 고대가 이제 나올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죠. 하지만 또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는 서로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조금은 이제 뭔가 뒤섞이면서 얘기들이 지금은 뭐 한쪽은 이제 뭐 발끈하고 뭐 한쪽은 또 막 옹호하고 뭐 이런 식의 조금 뭐 이렇게 그 구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때 이 4월 18일 날 고대생들이 먼저 나왔다는 것이 어쨌든 이제 불을 댕겼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부랴부랴 다른 학교에서도 야 고대가 나갔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근데 플러스 고대생들이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분노 이게 당시 사실 뭐 고등학생도 엘리트인데 대학생은 더 엘리트죠. 당시 전체 또래에서 대학을 가는 사람이 10% 정도밖에 안 되는 시절이에요. 그런 시절의 대학생이기 때문에 지금 대학생하고도 달라요. 그런 엘리트 의식이 강했던 그런 대학생들이 이렇게 이제 자신들이 짓밟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이제 분노가 곧바로 그 다음 날 터져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한 가지 플러스, 여기 약간의 이제 오보가 나요. 어떤 오보가 나느냐? 이때 이 고대생들이 습격당했을 때 고대생 한 명이 사망했다. 학생이 죽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한국에서 사람 죽었다고 그러면은 이러면 사람들이 좀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김주열의 죽음도 그렇고요. 우리 6월 항쟁 때 87년, 1987년도에 두 젊은이의 죽음이 있죠. 박종철, 이한양.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그 사람들로 하여금 없던 용기도 생기게 하고 그리고 정말 더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돼요. 근데 이때 고대생들이 이렇게 시위 나왔다가 깡패한테 걸려가지고 당해가지고 한 명 죽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사람들을 확 특히 대학생들을 확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근데 그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오보였어요. 이때 뭐 많이 다쳤지만 죽은 학생은 없었던 걸로 확인이 됩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4월 19일이 됐어요. 그래서 4월 19일 날 뭐 모든 대학에서 다 튀어나와요. 모든 대학에서 다 튀어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튀어나오니까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나오고 또 일반 시민들도 여기에 잔뜩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날 하루에만 약 10만 명 이상의 시위대가 시위를 벌였다고 보통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시위대가 항상 1차 포스트는 국회의사당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2차 포스트가 어딜까요? 청와대. 지금 청와대인데 지금은 청와대지만 예, 이때는 경무대라고 불렀죠. 이름이 이제 4.19 이후에 청와대로 바뀌었는데 아무튼 2차 포스트는 경무대입니다. 그 지금도 비슷하죠? 지금도 시위대가 시위를 벌이면 결국에는 청와대로 가려고 하는 뭐 그런 거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고 권력자가 있는 이제 그곳으로 역시 학생 시위대도 이제 돌진을 했고 결국에는 여기가 바로 청와대 앞이에요. 당시 경무대 그 부분인데 여기서 결국 시위대를 향해서 총을 이제 결국 난사하기 시작하고 이때 시위대가 좀 홍비백산하는 거예요. 총을 쏘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당시 그 총격이
여기서만 발표가 여기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 앞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곳곳에서 이루어져요. 이 국회의사당 아니 국회의사당 저기 어디요 내무부 근처 그리고 이기붕집 근처 뭐 이런 데서 막 온갖 데서 총격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때 이날 하루에만 100명이 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사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때 뭐 이것도 이제 참 홍미 박사 도망가는 사진들, 요 밑에 사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여기 이 사진이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이제 피를 흘리면서 이제 굉장히 많이 고통당했다. 그러니까 죽지 않더라도 많은 부상자가 또 발생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 성북 얘기를 좀 하면은 아마 이 이야기는 또 많이들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성북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 김주열 다음으로 아마 4.19 때 이름이 알려지는 인물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저기 뭐요 진영숙이라는 학생이에요. 근데 이 학생이 중학생이었는데 한성여중 여기 있는 거 아시죠? 어디에요? 여기 삼선동인가요? 거기. 예. 참고로 제 와이프가 한성여고 출신입니다. 한성여중 2학년 학생이었던 진영숙 학생이 이제 이 4월 19일 날 이 난리통에 이제 그 총을 맞고 사망을 하는데 이 학생이 사연이 나중에 알려지는 거죠. 뭐냐면은 수해 나갈 때 엄마한테 편지를 쓰고 나간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유서라고 하는데 처음부터 정말 그렇게 죽을 것까지 각오하고 나간 건지 근데 내용을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근데 이제 뭐 알려져 있기로는 원래 엄마한테 얘기를 하고 나가려고 했는데 엄마가 안 도우셔가지고 엄마한테 이제 뭐 나 시위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알리는 과정에서 이 편지를 썼다고 되어 있는데 대충 내용이 이래요. 어머님께 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어머니 뵙기부터 떠납니다. 끝까지 부정선거 데모로 싸우겠습니다. 지금 저와 저의 모든 친구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들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하여 피를 흘립니다. 어머니 데모에다가 저를 착하지 마시옵소서. 우리들이 아니면 누가 데모를 하겠습니까? 저는 아직 철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길이 어떻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모든 학우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나간 것입니다. 저는 생명을 바쳐 싸우려고 합니다. 데모하다가 죽어도 원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무척 비통하시게 생각하시겠지만 온 결의의 안날과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 기뻐해 주세요. 이미 저의 마음은 불을 나가 있습니다. 너무도 조급하여 손이 잘 놀려지지 않는군요. 부디 몸 건강히 계세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의 목숨은 이미 바치려고 결심하였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상 이만 그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한 결의죠. 사실 난 죽기로 싸우겠다, 죽기까지 싸우겠다 라는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뭐 대학생도 아니고 중학생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당시의 학생들의 어떤 지적 수준이나 어떤 그들의 어떤 그 마인드 자체가 지금 아이들하고는 좀 많이 다른 뭐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결국 이 진영수 학생은 이런 이제 각오로 나갔다가 결국에는 이제 총에 맞고 사망을 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이때 초등학생, 중학생 합해서 4.19 전체 통틀어서 한 20명 가까이 죽어요. 예, 그래서 이따 초등학생 얘기 한번 더 하겠지만 뭐 이제 이렇게 많은 희생들이 있었던 것이고요. 고등학생들도 30명 넘게 죽고 대학생들도 20여 명이 죽고 많은 학생들이 희생을 당하죠. 여튼 진영수는 또 우리 어떤 성북과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좀 깊이 기억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4월 19일에 이런 대규모 시위 또 대규모 유혈 사태가 결국 계엄령으로 일단은 이제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군인들이 쫙 깔리고 군인들이 치안을 유지하니까 일단은 시위가 뭐 좀 소강 상태가 되는 거죠. 하지만 결국 그 시위를 다시 이제 부활시킨 사람들이 교수들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시면 보이시겠죠? 학생의 피해 보답하라 이렇게 있죠. 그래서 각 대학 교수단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백발성성한 노 교수들이 앞에서 이렇게 플랜카드 들고 앞장서니까 이걸 군인들이 막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위대의 이제 뒤쪽으로 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결합하면서 다시 시위가 재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4월 26일 날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시위 때 이승만 하야라라는 말이 이제 본격적으로 전면에 나서게 됐는데 사실은 이거보다 시간적으로 따지면 조금 더 빨라요. 빠른 시간에 이게 이제 보시면 마산에 주로 마산 할머니 시위라고 부르는데 마산에서 주로 이제 부녀자들이 주동이 돼가지고 주축이 돼가지고 시위가 또 벌어져요. 근데 이미 그 전날 할아버지 시위라는 게 있었는데
또 마산에서 좀 이제 그 나이 드신 장년들 중심으로 시위대가 꾸려졌는데 그때도 뭐 갈아치울 때가 됐다 뭐 이런 식의 대신 목적어가 없어요. 누구를 갈아치워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뭐 대충 알지 않겠어요? 갈아치워야 된다는 게뭐 기껏해야 뭐 마산시장 갈아치우자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대통령 갈아치워야 된다는 얘기가 이제 막 나오는 거죠. 그러다가 다음 날인 이제 25일 날 이 대통령 물러가라. 죽은 학생 책임지고 이 대통령 물러가라. 아주 노골적으로 이제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뭘 보여주냐면은 결국 교수단의 요구와 이런 이 마산에서의 이 부녀자 시위대의 요구가 시차가 조금 있지만 결국 거의 동시에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뭐 물리적 거리에도 불구하고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이미 전국적으로 여론은 이제는 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기우는 데 결정적인 것은 역시 4월 19일이에요. 4월 19일 날 그러한 이 국민들의 어떤 요구, 국민들의 여러 가지 그 저항을 결국 총을 쏴서 수백 명 넘는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목숨을 빼앗아 가면서 이제 그 진압했던 그 정권을 더 이상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으로는 시위를 진압할 수 있을지 몰라요. 결국 그렇게 해서 일주일은 버텼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것은 죽는 길입니다. 이게 한국에서 이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하나의 역동성인데 이게 어떤 강경한 방법으로 시위를 진압했다가는 반드시 부메랑이 돌아옵니다. 이승만은 일주일 만에 결국 무너지게 되는 거고 나중에 광주도 비슷해요. 1980년 5.18 광주 같은 경우도 결국 전두환이 그 광주에서의 유혈 진압 때문에 두고두고 정통성에 문제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대학생들이 80년대 내내 전두환과 맞서 싸우는 일이 발생을 해서 결국에는 6월 항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좀 시간은 걸렸지만 결국에는 강경 진압은 한국에서 성공할 수 없다. 이것이 이제 한국의 민주주의가 또 그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역사적 징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여론은 이미 이승만 하야로 모이고 있었고 그래서 그 다음 날 4월 26일 이게 승리의 화요일인데 이날 아침부터 시위대가 모여요. 10만 명이 모여요. 그리고 한 목소리로 이승만 하야를 외치는데 이때 이 그 4월 26일 시위를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이 이 사진이에요. 아주 유명한 사진이죠. 여기 보면은 초등학생들이에요. 네, 이 당시는 국민학교죠. 수송국민학교라고 이 학생들이 나온 이유가 뭐냐, 6학년 학생들이 나왔는데 나온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 동료가 4월 19일에 사망한 거예요. 총에 맞고 자기 친구가 죽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일주일 만에 다시 시위가 재개되자 이번에는 학생들이 나온 거예요. 근데 보면은 부모 형제들에게 총구리를 대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총 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국민을 향해서 함부로 총을 쏘는 이런 정권에 대해서는 뭐 어른들은 물론이고 아이들까지도 이걸 이제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시위대가 이제 이 시위대에 대한 여러 가지 기록이 있어요. 제가 이제 본 기록 중에서 제일 재밌었던 것은 너무나 악을 썼대요. 그러니까 시위 주변에 여기 뭐 다른 이제 그 대학생들도 있고 일반 시민들도 있는데 제가 그분들하고 인터뷰할 때 이 초등학교 학생이 나왔는데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진짜 목에 악을 썼다고 해요. 악을 썼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게 단순히 그냥 호기심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정말 악받쳐 나온 거예요. 자기 친구가 죽은 상태에서 정말로 이제 분노해서 나온 거고 그래서 옆에 같이 시위했던 사람들까지도 깜짝 놀랄 정도예요. 그런 이제 에너지를 보여줬다는 거죠. 참여하신 분 계십니다. 그러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이제 이 모습이 4월 26일날 시위의 아주 가장 상징적인 그런 이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지금 뭐에 올라타 있어요? 탱크죠. 이게 누구 탱크겠어요? 계엄군 탱크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여기 군대 갔다 오신 분도 알겠지만 이게 군인 입장에서 보면 말이 되는 상황인가요? 지금 계엄군이 탱크 끌고 나왔다가 시민들한테 탱크를 뺏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사실 이게 엄청난 이 처벌감인데 당시 분위기가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이미 시민들은 뭐 10만 명이 쫓아내 나왔지. 근데 군인들은 군인들대로 이걸 별로 진압할 의사는 없고. 그러니까 당시 시위대들이 군인도 우리 편이다. 그러면서 막 군인들 끼어안고 우리 같이 싸우자 이러고 그리고 탱크로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막았는데 이게 뭐 몇 명이 막는다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삽시간에 이 탱크에 막 이렇게 그 엄청난 시민들이 올라타기 시작하는 거고. 이것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이미 이승만 정권을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네. 경찰들은 대부분 다 이미 무력화됐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렇게 군인들이었고 미국이었는데 군인들은 이렇게 수수방관하고 있고 오히려 탱크까지 이렇게 내주고 시민들이 탱크를 탈취하는 이런 상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은 미국대로 대사가 와서
지지 철회하고 선택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이 물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물러나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분노를 이렇게 표출하는 거죠. 당시 서울 곳곳에는 크고 작은 이승만 동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게 사실 뭐 역사적 위인도 아니고 현 대통령이에요. 지금 현 대통령이 동상 세우겠다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말도 안 되죠. 근데 현 대통령 동상이 여기저기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맨날 북한 가고 손가락질 하지만 뭐 이 당시 상황이 크게 다르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지만 이 당시에 나왔던 여러 가지 그 책들 같은 게 있거든요. 책이나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뭐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 정도로 이승만에 대한 우상화, 신격화들이 많이 진행됐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결국은 뒤엎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 뒤엎은 게 이제 거꾸로 돌아온 거예요.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던 이런 동상들을 이제 시위대가 다 끌어내리는 겁니다. 요 동상은요, 좀 작죠? 요게 파고다 공원 앞에 있던 그 탁구 공원 앞에 있던 동상인데, 요거는 작으니까 이제 끌어내린 다음에 이렇게 아이들이 장난감처럼 막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남산에 엄청나게 큰 동상이 있었는데, 이건 뭐 사람의 힘으로 이게 끌어내릴 수 없으니까 나중에 이거 한참 뒤에요. 한참 뒤에 이 기계 동원해가지고 끌어내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동상들이 이 해화동 어디 근처에 뭐 이 동상의 잔해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요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되게 정원에 있어.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 당시 이승만 시대라는 게 어떤 시대였고 4.19에서 그 시대가 어떻게 끝났는가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동상이 아닌가 싶어요. 야, 이게 이제 아까 그 남산에 있던 동상. 보시면 이게 남산 그 식물원 자리. 지금 뭐 여기 막 엄청 공사하던데 그 자리에 있는데 이게 사실 전에는 조선 신궁이라고 그 저기 일본의 가장 큰 신사참배하는 그게 있던데. 그러니까 일본 천황 자리에 이승만 대통령이 들어가서 사실은 또 사람들에게 이제 주목받았던. 뭐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 동상은 이승만의 만 80세 생일. 80세 생일을 기념해서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 해인 56년도에 이제 건립된 그 동상이 보시면 사람들이 요만하죠. 동상은 이만하고 이게 얼마나 동상이 큰가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교수님, 네. 그 당시에 신궁은 없었나요? 신궁은 다 이미 그 저기 뭐예요? 요거 얘기하면 긴데 일본 사람들이요 45년 8월 15일 날 이제 패망하고 나서 돌아갈 때 신궁의 웬만한 것들은 다 가져가거나 불태워버려요. 왜냐하면은 한국인들에게 욕보이는 일은 막아야겠다. 이거였어요. 왜냐면 한국인들이 분노가 많으니까 가면은 엄청나게 이제 치욕적으로 그 자신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것들을 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져갈 수 있는 건 가져가고 가져가지 못하는 건 아예 없애버립니다. 자기 손으로 없애요.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손으로 없애면 엄청나게 막 이제 막 난도질을 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미군정이 이제 그것들을 수습해가지고 거기를 이제 미국 사람들이 많이 활용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나간 다음에는 여기다가 이제 이승만 동상도 만들어 놓고 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남산 뭐 음악당도 만들고 뭐 하여튼 뭐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4월 26일 날 이승만이 이제 물러나자 대학생들이 또 앞에 나서요. 그러면서 대학생들이 이제는 우리가 혼란을 수습하고 안정을 되찾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여기 수습의 길은 대학생에게 있다. 이렇게 하면서 대학생들이 이제 경찰 대신에 경찰이 거의 무력화된 상태라서 경찰 대신에 각 지역의 치안을 유지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뭐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이제 당시 대학생들이 이 4.19의 주인공이라고 해서 막 굉장히 그 높이 평가되던 시절이라 대학생들의 권위가 있었어요. 대학생들이 뭐 가서 한마디 하면 다 말이 듣고 막 이런 분위기였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게 우리가 그동안 4.19를 너무 좀 대학생 중심으로만 또 대학생이 아니더라도 약간 학생 중심으로만 좀 이해한 면이 있는데 사실 학생들의 힘만으로는 이런 혁명과 같은 엄청난 일이 벌어지기는 어려워요. 여기는 반드시 시민들의 결합이 필요하고 특히 4.19 때는요 뭐가 주목되냐면은 시민들 중에서도 경제적으로 처지가 좀 어려웠던 우리가 흔히 도시 하층민이라고 부르는 그런 분들의 어떤 참여와 역할이 좀 주목되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려면은 조금은 논쟁적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봐야 돼요. 우리는 보통 4.19 그러면은 그냥 학생이라는 이미지로 각인되다 보니까 비폭력이라는 또 생각 많이 들어요. 학생들이 아무것도 무기도 가진 게 없고 학생들은 나와서 외치고 앞장서서 저 불의에 맞서서 저항하는 딱 이런 이미지만 있는데 사실 4.19의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불이 많이 나요.
요게 지금 불타고 있는데 이게 어디냐면은 서울신문사예요. 당시 방공회관인가? 약간 방공회관인가? 하여튼 예, 요게 이제 이 당시 이 정부와 가까운 어용기관들이 있는데 신문사 중에서는 서울신문사 그리고 이제 단체 중에서는 방공 무슨 단체들이 있어요. 근데 이 곳들이 시위대의 주된 표적이 되고요. 결국에는 이 4월 19일 날 다 불타버려요. 근데 이걸 누가 불을 질렀을까? 학생들이 질렀던 것처럼 보이진 않아요. 여러 가지 정황상 여기는 뭔가 좀 학생과는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서 불을 질렀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흔히 도시아층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뭐 구두닦기라든지 신문파리, 뻔파리, 넝마주의 뭐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굉장히 낮은 사람들이라서 평소 같았으면은 다 무시하고 그래서 그들 역시도 굉장히 그냥 하층에서 그냥 살아갔던 사람들인데 이 국면에서는 굉장히 전면에 나선다는 거예요. 특히 굉장히 좀 위험한 행동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보면 하도 여기저기 불이 많이 나요. 이렇게 여기는 건물이 불나는 거고, 이건 차들이 불나는 거고. 그러니까 4.19라는 국면이 경찰만 총 쏜 게 아니라 사실 시위대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격하게 이제 저항했던 부분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불 지르는 것도 있지만 이게 다 알려져 않은 얘기인데 이 사람들이 모두 그냥 총도 들어요. 우리가 시민군이 5.18 때만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시민들이 무기고 부수고 총 꺼내온 게 4.19 때도 있어요. 예. 그리고 그 시위대 중에 가장 규모가 컸던 시위대가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우리 성북 쪽에서 주로 활동을 했고 그들이 고려대학교로 들어가요. 4월 19일 날 밤에 굉장히 일촉즉발의 상황이 발생하는데 한 1,000명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한 1,000명 정도의 시위대가 고려대학으로 들어가는데 그 시위대 중에는 총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계엄령이 선포돼가지고 군인들이 그 시위대를 어떻게 해서든지 해산시키기 위해서 고려대학을 포위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했냐? 광주 같았습니다. 만약에 5.18 광주 때 했다면은 거기서 이제 총격이 벌어질 수 있고 그래서 엄청난 희생자가 나왔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당시 서울시 계엄군 사령관이었던 조재미 장군이 있는데 그 조재미 장군이라는 분이 이 시위대와의 무력 충돌을 최소화하고 어떻게든지 그들을 설득해서 무기를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부관하고 같이 총 내려놓고 들어가요. 고대학교. 들어가서 시위대와 협상해요. 그리고 시위대를 설득하고 결국 시위대로 하여금 총을 내려놓게 해요. 그리고 시위대를 해산시킵니다. 시위대가 4월 20일 날 새벽에 해산해요. 물론 이제 그 중에 일부는 반발하면서 해산 과정에서 또 막 여기저기 건물 때려 부수고 하는 이런 행동을 보여주긴 했지만 그렇지만 다행히도 어쨌든 그때 조재미 장군이 기지를 발휘해서 큰 충돌을 막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 그 사실을 잘 모르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은 일관되게 그날 밤에 고대에서 일촉즉발의 위기가 있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그런 이제 일들이 바로 이 성북 일대, 특히 미아리고개 이쪽에서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한 이 상황에서도 우리 성북이 사실은 굉장히 4.19 국면에서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한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왜 그럼 우리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는가? 바로 4.19가 끝난 다음에, 4.19 혁명이 끝난 다음에 이 혁명이 대학생들에 의해서 수습되는 과정에서 대학생들이 그러한 도시아층민들의 파괴적인 행동 또는 폭력적인 행동을 매우 비판적으로 바라봤어요. 그러면서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서 나중에 시간이 갈수록 4.19는 오로지 대학생들의 행동 중심으로만 기록이 되고 그런 도시아층민들의 행동들은 일탈로 그냥 치부되거나 아예 이제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려요. 그렇지만 당대의 기록들을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분명히 도시아층민들의 행동에 대해서 대학생들이나 지식인들이 굉장히 부정적이었지만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그들의 역할을 인정해주는 면도 있었어요. 바로 한번 좀 읽어볼게요. 제가 3개의 사료를 갖고 왔는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신보라고 하는 신문, 이게 이제 부산에서 나오는 신문인데 5월, 그러니까 이게 4.19 직후죠. 5월달에 나온 60년 5월달에 나온 신문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칼럼인데 학생들의 의욕을 보람있게 하기 위해서 힘을 보태주고 그러면서 데모의 범죄면을 그같이 담당해 줌으로써 양아치는, 요새 양아치라고 불러요. 양아치는 학생의 순결을 법적으로 보장해준 수단으로 자기 희생을 감행했다. 근본의 데모가 학생들을 만으로선 그처럼 거창한 세력으로 되지 못했을 것 아닌가 싶다. 커다란 흐름이긴 했어도 완고한 절벽을 1조에 무너뜨릴 수 있기까지 결정적 위력을 가진 힘으로 되지 못했을 것 아닌가 싶다.
학생들의 척류에 양아치의 분별 없는 탕류가 섞임으로써 노도가 되고 경류가 되었던 것이 아닌가 싶다. 양아치에게도 몇 분인가의 농공이 있어도 가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학생들이 그냥 점잖게 시위해가지고는 이게 성공할 수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제 이 도시아층민들 여기 양아치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좀 무분별하게 폭력적으로 격하게 싸운 덕분에 학생들은 오히려 이제 그 순결이 보장되고 반면에 이제 그들의 그 도시아층민들의 그런 어떠한 그 역할로 인해서 여기 노도, 경류 이런 얘기 나오죠. 거센 이제 저항이 가능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가 많이 욕하지만 그들에게도 논공, 일종의 좀 우리가 공을 돌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동아일보 9월달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4.19가 터지자 누구보다도 그들이 용감하였다. 다방 골목에서 빌딩 그늘 밑에서 벌떼같이 쏟아 나와 혁명 전선 선봉에 섰다. 저녁 버리고 목을 다 집어치우고 맨주먹으로 총뿌리와 맞붙어 싸웠다. 그리하여 피를 쏟고 쓰러졌다. 그 생명 무려 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희생자 중에 사실은 학생보다 이들의 숫자가 더 많아요. 아까 제가 잠깐 숫자를 얘기했는데 이때 지금 현재 통계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한 186명 정도가 사망한 걸로 보이고요. 4.19 영국 전체에서 이때 사망자 가운데서 초중학생이 19명, 그 다음에 그 고등학생이 36명, 그 다음에 대학생이 22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합하면은 한 70여 명 돼요. 그런데 80명 됩니다. 하여튼 그 정도인데요. 이 보통 우리가 무직자 또는 이 일용직으로 분류되는 그러니까 제일 낮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합하면요 한 100명 가까이 돼요. 예. 그러니까 그 숫자가 더 많아요 학생들. 그러니까 그건 뭘 의미하냐면은 그만큼 그 사람들이 많이 나왔고 더 나아가서는 더 앞에서 싸웠다. 총 앞에서 싸운 거죠. 조금 이제 학생들만 해도 조금은 이제 뒤로 물러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조금은 자기 몸을 살릴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더 어떻게 격렬하게 총 앞으로 나가서 싸웠다. 그래서 희생자가 늘어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4.19 직후에 나온 당시 4.19의 그 어떤 상황을 정리한 책, 그 책 속에 나온 내용인데 이랬습니다. 한 해 360날 따뜻한 밥 한 그릇 먹어보지 못했고 어느 누구에게서도 인정 어린 말 한마디 들어보지 못했던 고아들까지 일어섰다. 양아치 깡패. 이렇게 불리워지는 그들이었지만 오늘 혁명회의 인상을 더 한층 깊게 하였음은 그들의 힘이었다. 이들의 생활에는 안녕이 없기에 흥분에 찬 이들의 행동은 물불을 몰랐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사람들의 대충의 성격이 나와요. 나이가 보면은 그냥 20대 전후의 젊은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여기서 지금 뭐 고아라고 했는데 뭐 모든 고아가 그런 건 아닌데 이게 뭐와 관련되면은 그 바로 전에 있었던 전쟁 6.25와 관련됐어요. 6.25 때 부모를 잃었던 그래가지고 정말로 이제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껌파리, 신문파리, 뭐 넝마주의, 뭐 구두닦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이 특히 이 4.19 국면에서 굉장히 앞장서고 많은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런 기록들을 우리가 당시 기록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런 것들은 지금 4.19 기록에서 많이 배제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4.19는 일단 학생이 주인공이고 학생은 엘리트고 엘리트들은 이제 올바르게 싸우는 거죠. 근데 이들은 이제 사회에서 하층민이고 그들의 싸움 방식은 결코 그렇게 올바른 방식은 아니에요. 뭔가 좀 이제 좀 부정적인, 비판적인 그런 우리가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것들을 자꾸 배제했던 부분인데 사회는 사실 이 두 가지가 결합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게 아니었으면 어느 한쪽만 있었으면 아마 실패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뭐 이것이 정당한가 아닌가는 또 따로 따져봐야겠지만 그 이전에 그들이 분명히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인정하고 그것을 4.19의 역사 속에 우리가 복원할 충분한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6.3 얘기는 뭐 간단하게 할게요. 6.3은요, 이게 결국 한일협정과 관련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45년 8월 15일에 일본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한 게 1965년도예요. 20년 걸렸어요. 근데 그 20년 동안 사실은 한일이 서로 계속 그냥 완전히 단절하고 살았느냐? 그건 아니고 어떻게든지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특히 여기는 미국의 이제 역할이 커요. 미국은 한미 일이 좀 다 시장에 잘 지내자. 물론 이제 미국이 갖고 있는 전략이 있죠. 지역 통합이라고 하는. 그런 전략 속에서 일본과 한국이 어떻게든지 좀 엮이게끔 하려고 했는데
이 한일 관계가 이제 과거사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승만 정권 때는 잘 안 돼요. 뭐 과거사 문제도 있고 돈 문제, 뭐 이제 요즘에 지금 한일 관계가 틀어진 것도 결국 여기 이것 때문에 다시 그렇게 된 건데 결국에는 청구권이라고 불리는 어떤 이 한일 간의 어떤 채권적인 문제죠. 그 다음에 이제 평화선이라고 지금은 뭐 존재하지 않아서 이거 설명하려면 또 한없이 시간이 걸릴 텐데 아무튼 뭐 이런 문제들이 쟁점으로 남아가지고 잘 타결이 안 되는 겁니다. 특히 이승만 대통령은 여기서 매우 좀 고자세를 취했어요. 하지만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60년대 들어와서 장면적, 특히 이제 박정희 정부가 되면은 뭐 경제 개발에 필요한 돈도 필요했고 해서 이제 보다 적극적으로 이제 일본과의 교섭이 나서고요. 그러면서 64년 정도가 되면은 타결이 임박해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일본과의 협상이 타결되기 직전이 되자 이 협상 내용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생겨요. 왜냐하면 이 협상 내용이 과거사도 그렇고 청구권도 그렇고 평화선도 그렇고 그 어느 하나 이 한국 사람들이 뭐 만족할 만한 내용이 아니었어요. 네, 과거사는 제대로 사과도 못 받고 청구권 액수는 너무 적고 명목도 이상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평화선은 한국 사람들이 꼭 지키려고 했던 건데 이걸 일단 없애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한국 사람들 특히 젊은 대학생들이 크게 분노하면서 이걸 굴욕 외교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굴욕 외교를 규탄한다라는 이제 그 주장을 하면서 이제 대학생들이 중심이 되어서 64년 전반기에 아주 격렬한 저항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육상 항쟁입니다. 그래서 여기 육상 항쟁 전개 과정이 쭉 있는데 지금 뭐 시간이 없으니까 이걸 하나하나 설명을 못 드리겠고요. 중요한 게 64년 4월 24일 날 대학생 시위가 시작돼요. 이 스타트를 끄는 학교가 세 학교가 있는데 바로 해화동에 있던 서울대, 그 다음에 저 신촌에 있는 연세대, 그리고 우리 성북에 있는 안암동에 있는 고려대, 이렇게 세 학교가 동시에 시위를 벌여요. 물론 이제 같이 모여서 하진 않고 학교별로, 그러나 같은 날 시위를 벌여요. 사전에 서로 논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뭐 다른 학교들에서도 막 나오고 뭐 고등학생들도 나오고 그래서 시위가 계속 그 보조되다가 5월 20일이 되면은 이 서울대 해화동에 있는 서울대 쪽에서 여러 대학 학생들이 모여서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민족적 민주주의가 뭐냐면은 박정희가 쿠데타 이후 권력을 잡는 과정에서 내세웠던 지배 이데올로기예요. 즉 우리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 민족주의자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민족적 민주주의다 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런데 그 민족적 민주주의를 강조했던 박정희 정권이 일본과 굴욕적인 협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학생들에게는 큰 이제 분노가 됐고 그래서 이 박정희가 주장하는 민족적 민주주의는 죽었다라는 차원에서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을 치르는 거죠. 그리고 결국 6월 달이 되면은 가장 최정점을 찍어요.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고대예요. 고대가 64년 6월 2일 날 명백하게 박정희 하야를 요구하면서 시위를 벌여요. 박정희 대통령이 물러나라. 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 달이 6월 3일이 됐을 때 또 서울 시내 거의 모든 대학생들이 뛰어나오는데 그들이 역시 또 한 목소리로 박정희 하야를 외칩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다르냐? 이승만 때는 거기에 불복했지만 박정희는 쿠데타 직후에 아직 군을 확실하게 쥐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결국 군을 동원하는 거죠. 계엄령을 선포하고 결국 군대 힘으로 학생들을 이제 다 진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한동안 한일회담도 중단되고 이렇게 냉각기를 갔다가 65년이 됐을 때 다시 회담이 급진전되고 그래서 65년도에 이 협정이 체결돼요. 그래서 협정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계속 학생들은 끊임없이 저항을 했지만 이 65년도에 이미 한풀 꺾였어요. 64년도 같은 그런 뭐 박정희 물러가라 이런 수준까지는 시위를 못하고 65년도에는 그냥 계속 한일협정 반대 정도 수준에서 시위를 지속했던 거죠. 그러나 이것이 이제 8월 정도에 됐을 때 계속 보조가 되니까 박정희가 다시 한번 군대를 동원하는데 이때 군대를 동원할 때는 위수령이라는 방식으로 동원해요. 이게 이 계엄령과 위수령의 차이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아주 쉽게 얘기한다면 둘 다 군을 동원해서 어떤 사회 질서, 치안을 유지하는 거예요. 즉 학생 시위를 진압하는 거죠. 단 계엄령을 하면은 언론 검열까지 이루어져가지고 사회 전반을 정말 군이 다 통제를 하는 거고요. 반면에 위수령은 그냥 시위 진압 정도, 그러니까 치안 유지 정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낮죠 수준이. 근데 이제 이 위수령이 원래 목적이 이런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건 법적으로 좀 논란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계엄령, 위수령이 1년에 한 번씩 나올 정도로
64년, 65년 다 정말 정신없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63항쟁은요 작게 보면은 64년 6월 3일의 시위 정도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64년 상반기 이후에 전체적인 한 3달 정도의 학생들의 저항이라고 볼 수도 있고 넓게 보면은 65년까지 포함해서 64, 65년에 한일회담과 한일협정 전반에 대한 뭐 반대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지금은 시간도 없고 하니까 요 64년 전반기 이야기만 하고 오늘 얘기가 자, 이게 이제 64년 3월 24일 날 이제 첫 번째 시위가 발생했을 때 사진인데 제가 고려대학교 사진 찾으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사진은 어디냐? 이거는 저 해화동에 있는 서울대. 네, 서울대에서 당시 이제 그 협상 대표였던 김종필 아시죠 다? 김종필 협상 대표였는데 그 김종필을 이완용이라고 해서 인형을 만들고 그리고 일본 쪽 대표도 인형을 만들어서 그 불을 붙여가지고 화형식을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서울대는 이렇게 했고 또 연대는 연대대로, 고대는 고대대로 시위를 해서 이제 첫 번째 그 시위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얘기했던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 요게 이제 서울대 교정에서 이 행사가 치러지는데 이건 서울대만의 단독 행사는 아니고 고려대학을 비롯한 여러 학교들이 연합을 해서 동국대나 고려대 같은 여러 학교들이 연합을 해서 같이 이 시위를 벌인 겁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이 퍼포먼스죠. 그 박정희 정부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박정희 정부의 지배 이데올로기 민족적 민주주의를 이렇게 장례식을 치러버린 거예요. 박정희가 이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분노했다고 합니다. 거의 나를 이제 거의 죽인 것 같은 그런 이제 어떤 인사가 가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때부터 박정희도 더 강력하게 학생 시위를 이제 탄압을 하는 겁니다. 자, 요거 보면은요, 요게 바로 6월 2일 날 고려대학교 학생들의 시위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6월 2일에 그 고려대 학생들이 박정희 하야를 분명하게 요구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요 플랜카드 보세요. 여기 이쪽이 잘 안 보이는데 이 내용이 이래요. 좀 길죠. 주관적 애국 충정은 객관적 망국행위임을 직시하고 박정권은 하야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명백히 하야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물러가라 라는 말을 한 거고 여기 보면 잘 안 보이실 텐데 고려대학교 구국투쟁 뭐 위원단인가 위원회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이게 이 고려대에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박정권 하야를 외치면서 이것이 이제 다음 날 63 항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6월 3일에 대규모 시위로 이어지는 건데 이게 마치 4.19 때하고 비슷하죠. 4월 18일 날 고대학생들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 날 이제 전체적으로 나오는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갖고도 뭐 이걸 뭐 먼저 나왔다고 무조건 이게 대단하다, 뭐 더 이것이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이 고려대학들이 선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북이 항상 치고 나온다. 이렇게 이제 선북이 치고 나오면 서울이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더 중요한 거. 아까 이 구국투쟁위원회 뭐 이런 데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구국투쟁위원회. 이 구국투쟁위원회 조직도를 당시 경찰이 만든 자료예요. 이게 지금 고대 박물관에 있어요. 고대 박물관에 이 구국투쟁위원회 그 자료가 있는데 하야가 있었죠. 여기 보시면은 이 이름이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 보면은 요 위원장이 있고 밑에 부위원장 셋이 있는데 여기 지금 뭐라고 썼는지 잘 안 보이시죠? 요게 이명박이라고 쓴 거예요. 이명박 전 대통령. 자, 대통령 어디 있냐? 여기 보세요. 이명박. 이 거리에서 찍힌 이명박의 사진. 시위할 때. 그리고 이때 이제 이명박 그 전 대통령이 그 당시에 고대 상대 학생회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상대 학생회장으로서 시위를 이제 좀 주도했던 면이 있고, 그래서 결국 시위를 주도하다가 결국 나중에 계엄령 이후에 잡혀 들어가죠. 여기 보세요. 가운데 있죠?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이명박 대통령이 또 이 63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는. 근데 이랬던 분이 나중에 대통령 돼가지고는 또 이제 학생들한테 이렇게 당하는, 또 옛날에 막 명박상성이라고 해서 막 컨테이너로 쌓아놓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요게 이런 사진과 비슷해요. 이게 6월 3일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쌀벌하죠? 여기 지금 사진이 이쪽에 안 나와서 그런데, 여기 보면은 경찰들이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쳐놓으니까 여기 박정권 물러가라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요걸 보면 제가 이게 6월 3일날 모습인데 옛날 2000 몇 년이에요. 뭐 광우병 파동 있을 때 그때 막 사람들이 또 촛불 들고 막 광화문에 엄청 모였을 때 뭐 컨테이너로 막 막고 그랬던 것 같은데 명박사. 그거가 이게 오버랩이 되는데 이게 바뀐 거죠. 맞아요. 이때는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학생으로서 이제 물러가라 쪽에 있었다면은 이제 나중에는 자기가 이제 청와대에 있을 때는 거꾸로 그래. 그러니까 이게 참 역사의 아이러니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자, 마지막 결론 내리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 4.5혁명과 4.19혁명과 6월 항쟁을 어떻게 우리가 역사적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 여기서 이제 제3자의 시선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 다카치하라고 하는 이 도쿄대 교수인데 이분이 일본에서도 양심적 지식인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도 보면은 굉장히 우경화되어 있고 지식인들이 그런 면이 있는데 지금 이분은 그래도 어쨌든 일본의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것을 반성하고 그걸 고쳐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하고 좀 친하게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 양심적 지식인으로 알려져 있는 분인데 이분이 일본과 한국을 비교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비교하셨습니다. 일본에서 정신적 자유가 위협받는 근본 원인은 너무 쉽게 자유와 민주주의를 얻게 된 일본의 근현대 역사에 있다. 일본의 메이지헌법은 국왕의 하사통이었고 현재의 평화헌법은 2차 대전의 패전으로 굴러들어왔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자유와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 같은 경우가 보면은 선진국이죠. 분명히 선진국이지만 뭔가 좀 이상한 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정체된 느낌도 있고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어도 잘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만 그 나라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위에서 주어진 거예요. 천황이 주어졌든지 아니면 전쟁에서 패배한 다음에는 미국이 주어졌든지 그냥 항상 그냥 주는 걸 받아먹기만 했지 자기 스스로 한 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있어도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이렇게 남의 나라 정상을 이렇게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뭐하지만 아베 같은 사람이 장기 집권할 수 있는 것도 그게 일본이 갖고 있는 그런 민주주의의 어떤 약점과 관련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카치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본은 경험이 없다. 한 번도. 사람들이 직접 민주주의를 만들어냈던 경험이 없다. 근데 반면 한국의 경우 독재 정권에 대항하여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시련과 희생을 치르면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획득하였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시련 속에서 획득한 자유와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다. 즉 한국의 민주주의는 어떻게 보면 좀 혼란스러워 보여요. 주기적으로 이렇게 4.19니 6월 항쟁이니 최근에는 촛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도 누구는 광화문하고 누구는 초초동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 갖고 있는 힘은 뭐냐? 한국에서는 문제가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참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한국은 과거보다는 민주적으로 굉장히 많이 발전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카치하가 좀 부러운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일본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한국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해봤기 때문에 할 줄 아는 거고 자신감도 있는 거예요. 또 문제가 생겨도 또 고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이제 부분들에서 한국의 강점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점을 잘 보여줬던 사건이 4.19 혁명, 또 일사망대 납기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중요한 사건에 우리 성북이 중심에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문 있으세요? 예. 연구도 궁금한데 14번째 슬라이드 좀 잠깐 보여주세요. 네 번째요? 네, 14번째. 14번째? 이거요? 그 그림에서 보시면요. 네.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이라든지 예. 그 현수막이 앞에 숫자가 붙었잖아요. 네. 왜 숫자가 붙었는지하고 그 축이죠. 왜냐하면 이건 지금 풍자하는 거죠. 근데 그 왼쪽에 보시면 네. 다른 것보다는 사람 이름 같은데 의풍 모르겠어요. 요건 잘 모르겠어요. 중정이라고 쓴 거 아니에요? 단어법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축은 반어법이고 요건 잘 모르겠어요. 저도 뭔지. 예. 만약에 거기 제가 보기에는 사람 이름에다가 네. 뭐 증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현수막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기부를 했거나 증정했다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지식인 계층인지 아니면은 아까 앞선 예. 가해로 하나 저는 뭐 도시가 하층민 쪽에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한번 나중에 좀 알아볼게요. 한번 생각을 안 해봤는데 선생님께서 좋은 또 이렇게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예. 희생자가 184명이라고 6명. 했잖아요. 네, 그리고 4.19 민주노지에 지금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거기에 분들을 그때 돌아가신 분들은 확실하게 거기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걸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4.19 국립묘지 지금 상황은 잘 모르겠는데 186명은 당시 조사에 의해서 나온 통계거든요. 근데 그 통계는 그래서 당시 조사기 때문에 뭐 비교적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현재 그 국립묘지에 안장되신 분들이 186명 중에서 몇 분이 들어가셨는지 다 들어갔는지 뭐 일부는 빠졌는지 이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김주열의 묘는 거기 없고요. 남원에 있습니다. 네, 네 말씀하시죠. 네, 제가 바로 소송 국민학교가 아이고 제가 뭐 괜히 앞에서 아는 척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4학년이었어요. 네네네. 전항승 군이 6학년. 예 맞아요 전항승 예. 네, 그 집에 가려고 하다가 이제 그 국회의사당을 그쵸. 다녔다고 해서 그거고요. 실제로 방공회관이 지금 광화문 있는데 유섬. 네, 유섬, 예, 맞습니다. 거기에 예. 방공회관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방공회관이 불타는 걸 저는 목격을 했고요. 아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서울대생들이 많이 왔고 고졸대생들이 그거 네, 했는데 저희 집이 이제 이렇게 길 건너 남북동에서 이렇게 하동 쪽에 집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이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네, 네, 네. 근데 실제로 학생들이 아닌 사람들이 파출소를 공격을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남북동에는 파출소가 불이 났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한동안 저는 이제 총 국민학교 때인데 근데 오랫동안 트라우마로 남았고요. 저는 이제 4학년 여학생이라 그 강령이라는 여학생이 그 시를 낭송을 했어요. 네. 그 학생들이 이제 그 네. 전부 4, 5, 6학년만 모여서 근데 이제 남학생 6학년 남학생들이 여학생은 나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여학생들은 학교에 이렇게 남게 하고 그러니까 남자애들만 있더라고요 진짜. 네, 네, 맞아요. 저도 뭐 맞아. 저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네, 여학생들은. 남학생들만 나갔어요. 그럼요. 그러면 선생님 그게 얼마나 다치면 안 된다고 그러는지 우리는 이제 학교 운동장에서 울고 불고 남학생들 울었고 남학생들이 다 모르셨었어요. 아,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어른들이 놀랬고 그게 같은 날이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국민학생들이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안 되겠다 해가지고 교수들이 나왔고 아, 그거는 약간 차고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건 25일, 26은 건 네, 분명해요. 네. 어쨌든 그리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국민학생까지 나오고 공약때까지 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백성이 원한다면 이러고 네, 해야 맞죠. 백성이 원한다는 게. 그래서 아유, 뭐 저보다 더 이렇게 중요한 말씀.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래도 경동고등학교가 명문이고 전통있는 학교인데 네네. 사실 그 당시에는 강문은 솔직히 그쵸. 좀 옛날에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오늘 말씀하실 때는 강문 애들이 나왔고 네. 경동 말씀을 한 3월 14일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 학교가 나왔어요. 학교 얘기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3월 14일 날에는 어쨌든 강문이 중요했어요. 그 얘기만 잠깐 드리겠습니다. 거의 고등학생들이 많이 많이 나왔죠. 사실은 네. 고등학생들이 그래서 빛을 못 본 게 있어요. 조금 네. 억울한 것도 있어요. 네. 대학생들은 사실 4월 18일, 19일 이렇게만 나왔는데, 이 대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 경기고등학교 전부 나왔어요. 네. 근데 이제 자기들이 이제 선배라고 마지막 수습 과정을 대학생들이 주도하면서 그 주인공 자리를 꿰찬 거죠. 근데 고등학생들만 해도 사실은 거기서 많이 잊혀지는 면이 있죠. 초중고 다 했다고. 다시 역사에 초중고 다 했다고. 다 했어요, 다 아니, 했는데. 역사에 그런 게 역사에다가 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그다음에 하천민들 네. 그런 거 다시 역사에서 재정립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은데 이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